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초인 2020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상담 건수는 이 기간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예고됐습니다. 산림청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의 산불 위험 등급이 높음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인데 반도체 패권 전쟁과 미국 반도체 보조금 문제 등 위기가 산적한 가운데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스위스 대형은행인 스위스 크레딧 위기설로 세계 경제에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둔 연준이 금리 인상과 동결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이 아프리카 대륙을 강타해 최소 수백 명의 사망자와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5만여 명이 숨진 튀르키예엔 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5월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이때 풀려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4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있는데 코로나19는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때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기경보가 내려가면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격리 의무가 없는 4급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5월쯤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그 감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조치들, 그러니까 격리라든가 아니면 4급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역 조치가 모두 풀린 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으로 연간 단위의 예방접종과 치료제 처방으로 관리됩니다. 2급 감염병에는 콜레라와 결핵, A형 간염 등이 있고 4급 감염병에는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낮추고 외래 진료비를 개인 부담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5월 11일에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결정했는데 이후 검사와 백신, 치료제가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일상회복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주로 이루어진 지난 3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상담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0곳에 학폭 피해 관련 청소년 내담자가 지난 2020년 1,235명에서 지난해 1,667명으로 3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210여 명에서 420여 명으로 배 늘고 중학생도 560여 명에서 780여 명으로 40% 증가해 학교폭력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원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괴롭힘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문제 등으로 상담실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눈 속 혈관 상태를 파악해서 파킨슨 환자의 인지 기능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강북 삼성병원 신경과 윤원태, 안과 송수정 교수팀은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신지태 교수와 공동으로 안저 사진을 통해서 파킨슨 관련 질환 환자의 뇌신경계 기능 이상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신경과를 방문한 파킨슨 관련 질환 환자 266명의 뇌기능 관련 영상과 또 뇌신경계 운동기능 평가 결과와 안저 사진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저 사진에서 파킨슨 관련 증상 운동 기능을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의학회지 안과 2월호에 실렸습니다.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이 아프리카 대륙을 강타하면서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진으로 5만여 명이 숨진 튀르키예에는 홍수가 발생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사이클론 프레디가 핥히고 간 마을. 주택이 거의 물에 잠겨 지붕만 보입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집들이 쓸려나가고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지난달 호주 서북쪽 앞바다에서 시작된 프레디는 말라위와 모잠비크,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까지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재민만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200명을 넘은 말라위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가 많은 데다 콜레라까지 유행하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ountry is already facing a cholera outbreak with about 8,700 cases, recording about 1,000 cases a week at the moment, which is extremely concerning, particularly for children.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동남부에는 홍수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갈라진 땅 위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지진 이후 이재민을 위해 세워진 텐트와 컨테이너 단지에 홍수가 덮치며 피해가 컸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이 침수돼 가뜩이나 힘든 이재민 생활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잠수사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앞으로 이틀간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고되며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콜롬비아의 한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밤 8시 15분쯤 콜롬비아 중부 쿤디나 마르카주 수타타우사에 있는 석탄 광산 갱도 4-5곳에서 근로자 교대 도중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갱도 주변에 있던 광부 11명이 숨졌고 9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보당국은 현장에서 확인한 탄광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탄광에 10여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이 예고되면서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가 넘는 순간적인 돌풍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오후부터 전국의 산불 위험 등급이 다소 높음에서 높음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업 정보 공개 등 전례 없는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두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은 같은 조건을 적용받아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390억 달러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시설 공개와 초과 수익 공유, 중국의 반도체 투자 금지 등의 보조금 요건은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The access to the CHIPS Act funding and the applications of the various guidelines is something that applies equally to U.S. applicants and foreign company applicants. 미 국무부는 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억 달러씩 기금을 편성해 반도체 공급망과 국제정보통신 기술의 안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수출 통제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Specifically set aside $500 million for the purpose of deepening these international connections, recognizing that this is a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그러면서 공급망 연구 투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을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려고 한다는 점을 한국과 EU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clearly in the ICT space, trusted vendors such as Samsung and Nokia and Ericsson in Korea, in Sweden, in Finland are big parts of the future. 미 국무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처럼 해명하고 나서면서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까지 한미 간 물밑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섭니다. 용인을 포함해서 전국 15곳의 국가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규모는 710만 제곱미터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고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와 더불어 규모를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용인 외 전국 14곳에도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거대한 첨단 생태계를 만듭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천안 등,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등 4곳씩 후보지로 선정됐고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 경북은 대구, 안동 등 4곳, 강원에서는 강릉입니다. 지역마다 우주, 항공, 수소, 미래차, 식품 등 서로 다른 중점 산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부지를 모두 합하면 4,076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역대 정부에서 지정했던 산단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특히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걸었고 국토부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국들의 수많은 견제와 변화무쌍한 바람을 가르며 관역을 향하는 화살처럼 첨단 산업에서도 퍼펙트 골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서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고요. 그린벨트도 과감히 해제하고.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2026년까지로 계획한 6대 첨단 산업에 대한 550조 민간 투자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혹독한 경기 침체 여파에 반도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시스템 반도체 수요까지 감소했는데요. 정부의 첨단 기술 개발에 수백 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위기 타개 방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 불리는 반도체 보릿고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0% 넘게 줄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급락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도 8개월째 내리막으로 1년 전에 반토막이 났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시스템 반도체마저 올해 초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데다 반등 기회로 여겨졌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저조한 탓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PC나 스마트폰의 수요는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반도체 산업에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 적자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80% 넘게 급감할 걸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만 3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도 회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SK 하이닉스는 상황이 더 심각해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가 우리 경제 버팀목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수도권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를 잇는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겁니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미국의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전력과 차량, 인공지능 등 3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선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도체 산업 위기를 타개할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과 중국 광물 의존도 탈피를 위한 법안 2건을 현지 시간 16일 발표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5일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법과 핵심 원자재법을 현지 시간 16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 유럽에서 더 많은 광물을 추출하고 영내 원자재 가공 역량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필요한 청정기술의 최소 40%를 영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잔불 정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스위스의 투자은행의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뉴욕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부터 화살표가 일제히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크레딧 스위스는 최근 회계상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데 이어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Investor sentiment change and people were scrutinizing other banks more carefully and Credit Suisse is seen as the weakest link, if you like.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대책에 전날 회복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은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계가 크레딧 스위스와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certainly can have, very broad implications for th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이런 가운데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0.3% 오를 걸로 내다봤던 전문가 전망치를 뒤집고 0.1% 하락한 겁니다. 2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감소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반길 만한 지표지만 크레딧 스위스 충격파로 희석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는 스위스 당국 발표에 나스닥이 막판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끝내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준이 금융불안과 물가 안정 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동결이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앞서 붕괴 사태를 맞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은행으로 우리 금융당국도 주목하던 곳이었습니다. 은행권 과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성공 모델의 갑작스러운 파산에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 방안을 찾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직후 꾸려진 은행권 개선 TF. 지난 3일 1차 실무작업 회의에선 세부 인가와 특화은행 도입을 논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고위험 벤처기업을 상대로 특화된 실리콘밸리 뱅크가 거론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맞춤형 금융이 가능해 기존 은행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화은행이 정책과제로 추진되던 지난 2018년에도 실리콘밸리 뱅크는 단골 성공 모델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면서 커가는 특화된 은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저 실리콘밸리 뱅크를 굉장히 추앙하고 칭송했습니다. 다만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해 더 높은 수준의 자본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벤처업계 자금난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까지 이어지며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일종의 건전성 규제나 영업행위 규제는 조금 완화해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특화은행 모형을 검토했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례 그리고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건전성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조금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건 비단 소규모 특화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새로 은행업을 인가하거나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국 위험 요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가장 중요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대책 없이는 은행권 과점 해소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각종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신용대출 등 은행권 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최근 꿈틀거리던 대출금리가 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금융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에 연동되는 대출금리가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금융채 5년물과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일주일 만에 상하단 모두 0.3%포인트가량 내려왔습니다. 금융채 6개월물을 지표로 하는 신용대출 금리도 하락 추세입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데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벌어진 데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미룰 거란 기대가 커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커지면서 국채금리와 금융채 금리가 모두 떨어진 겁니다. 필요하면 금리 인상 속도 높일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빅스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이비 스텝 아니면 이제 동결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2달 연속 내려왔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29%포인트 내린 3.53%로 집계됐습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낮아진 영향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시중은행 전반적으로도 수신상품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도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곧바로 최대 코픽스 하락폭만큼 대출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은행권 돈잔치 논란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F를 출범한 뒤 매주 실무작업반을 가동하며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와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보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더해 당국 압박까지 거세지는 만큼 은행권 대출금리는 당분간 안정된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YTN 사이언스에는 아주 귀엽고 특별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와 베리인데요. 이 귀여운 두 캐릭터는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직접 뉴스 스튜디오에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오 사이언스 투데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